약물을 그 좀 케미컬을 좀 이제 뭐 해보면 어떠냐. 해라 좀. 네, 해보면 어떠냐 궁금하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궁금은 해요, 솔직히. 그 선수들이 진짜 내추럴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검증에 대한 이거를 정말 얘기하기 싫지만 뭐 진짜 냉정하게 현실이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은 들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지?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있다면 배우고 싶을 정도의 그 친구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운동 사실 아까 10년 말씀하셨지만 17년 차입니다. 고1부터 해서 엠마한테는 올해는 이길 수 없다. 제가 이번에 심사위원님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의외겠지만 전면이 아닙니다. 후면? 네. 이용승이 나무라면 네. 엠마는 고무다. 나무. 좀 아시겠죠? 네. 나무와 고무의 차이. 네. 팟캐스트 시작에 앞서 에이블짐 프리미엄 월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매 팟캐스트마다 지점별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 2분이 프리미엄 월 구독자 체험권을 가져가셨습니다. 프리미엄 월 구독자는 서울 지역 40여 개의 에이블짐을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서울 지역 내에 이동 소요가 많은 분들 월 구독제 가입하시고 자유롭게 에이블짐을 이용해보세요.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팟캐스트 56 오늘의 게스트 IFBB 프로 이유진 선수입니다. 이유진 선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카메라 보고 인사드려야 되나요? 그래도 되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트포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IFBB 프로 이유진입니다. 저희 채널에 정말 오랜만에 또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언제 불러주시나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섣불리 막 이렇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 머릿속에 거의 무계획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오면 마참 우리가 또 이제 연락을 주고받았잖아요. 최근에 이번 주에 시합을 연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그 RBW에서 시합을 열고 시합은 어디에서 개최를 하는 건가요? 파주 M5 방송센터. 이번에 제가 그 프로모델 뛴 곳에서 또 개최를 합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내추럴 리저널. 네. 내추럴 리저널만? 내추럴 리저널이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선수들이 좀 지원을 했나요? 뭐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내추럴 보디빌딩 붐도 마찬가지고 보디빌딩 붐도 마찬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상반기에 좀 시합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뭔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지원을 하는 느낌이었다면 시합을 요즘은 좀 지원자들이 좀 많이 줄어든 느낌? 좀 느끼시나요? 근데 시합이 너무 많아진 게 일단 큰 것 같고 선수들의 옵션.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나가려고 하면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 뭐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제가 그때는 이제 뭐 선수 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고인물이네 이유진 선수도 생각해 보니까 저 첫 대회가 꽤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대회가 2009년인가 막 이런 때거든요. 요즘 06년생 유전자 이렇게 나오던데. 저도 2009년 그러니까 그분들 3살일 때 4살일 때 시합을 뛴 거네요. 시합 나갔는데 그때 이제 막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윤 선수라고 간호사 보디빌더 광명시 소속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그분 프로 허윤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때 당시였고 그러고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나바 또 뛰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황인재 선수가 그랑프리 할 때. 그 시절이에요. 그때 김강민 선수가 처음으로 보디빌딩 주니어로 나와서 저 사람 뭐 몸 좋다고 윤종목 선수라는 분 제자다 이런 얘기를 막 제가 들었었을 시절이거든요. 주니어였었어요. 그때 봤었어요. 저도. 진짜 옛날 사람이다. 저 옛날 사람이에요. 피지크 그때 저 처음 피지크 뛰었을 때 막 권순 이름 성함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되게 1세대 누구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분들이 피지크 1위 하시고 그 다음이 이제 뭐 봉석 이 형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뒤에 나타나시는. 그 뒤에. 네. 아니 요즘은 어린 친구들 보니까 시합 준비함에 있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7, 8월쯤에 시합을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있는 날짜에 맞춰서 시합을 맞춰버리는 어떤 시합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 정도 수준까지 시합이 너무 많죠. 이제 가능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편인가요? 근데 뭐 나갈 수 있는 대회가 너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선수들 그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건 맞으니까 뭐 그런
피트니스 문화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경쟁을 해버리니까 네. 대회들이. 근데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뭐 그 시합 여는 사람들의 그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부정적이지. 사실 그러네요. 사실 그냥 전반적인 문화에서는 이게 더 긍정적이라고 보긴 합니다. 어떠세요? 한 아까 전에 뭐 사람 숫자를 좀 공개해도 될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뭐 중복 출전을 포함을 했을 때 네. 뭐 120분 정도가 지난주에 확인됐고 네. 뭐 맨지 피지크만 한 40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이유진 선수가 이제 좀 개최하는 대회는 뭐가 다르다. 이게 제 기술 준비한 대로 안 하고 맡겨서 죄송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그거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이게 보통 이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시합을 이제 개최를 하면 후원사들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보통은 후원사들이 현금을 그 내고 뭐 네. 부스를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현금을 주고 플러스 현물 지원을 해서 그 현물은 선수들한테 뿌리면서 홍보를 하고 현금은 이제 개최하는 분들이 개최비로. 네, 개최비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가 아니라 그냥 현물만 받아서 선수들한테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득 보는 게 거의 없죠. 그렇게 되면 선수들의 그런 뭐 이런 현물 지원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제가 선수들한테 현물을 많이 뿌린다가 되면 또 그만큼 지원을 많이 할 테니 또 그렇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시합을 여는 걸로는 뭐 이게 매달 열고 막 진짜 체계적으로 열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돈 벌기 좀 저도 좀 얘기를 뭐 건너 주워 들으면 시합으로 뭐 이제 뭐 큰 대회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리저널이나 네네. 시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네네. 보통 근데 시합을 이제 열면은 본인 선수 생활을 했던 분들이 열면은 본인이 선수 생활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들을 조금 보완을 해서 열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합 때요. 네, 이유진 선수도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뭐 물론 모든 선수들을 다 홍보해드리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분들에 한해서는 계속 막 이렇게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네, 막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시합 전에 뭐 아무 소리 없다가 아니면 피드에 그냥 사진 하나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계속해서 이 사람들 나온다는 게 되게 어필되고 이 사람들이 멋있게 좀 이렇게 포장하고 포장이란 말이 좀 맞는 말이죠. 뭐 그런 게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수들에 대한 프로모팅 뭐 이번 그리고 시합들이 뭐 이런 선수 저런 선수가 나와서 되게 재밌습니다 하면 이 사람들 지인 말고도 이 관객으로 유입되는 진짜 그 보디빌딩 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제 생각에는 과거보다는 많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도 시합장에서 줄을 이루는 관객은 이제 서포터 네. 지인들이 많더라고요.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가서 이제 시합을 최근에 2개를 이제 뛰었다고 네네네. 봐야겠죠. 네네네. 네. 이제 지난주였나요? 그게? 지난주. 네, 지지난주가 된 거죠. 지지난주. 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AGP 내추럴과 일반 프로쇼를 이제 네. 연속적으로 이제 나갔습니다. 내추럴 시합부터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우리가 이제 2024년에도 이제 이유진 선수가 나갔던 시합에서 1위를 했던 네. 사부 엠마누엘이랑 이제 좀 재대결이 네. 펼쳐진 대결이었습니다. 좀 시합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시합 영상이나 사진을 봤을 때 2024년 몬스터짐에서 제가 직관을 했을 때랑 몸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다시 2024년부터 얘기를 하자면 2024년 몬스터짐에서 제가 본 첫인상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왜 이렇게 블라키해졌지 몸이 사이즈가 커진 건 보입니다. 굉장히 볼륨도 쓰고 했는데 이유진 선수 특유의 그런 이 매끄러운 라인이 보인다기보다는 좀 두꺼워 보이는 정말 근육이 많아 보이는 그런 보디빌딩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그 몬스터짐 시합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좀 어떤 전략으로 했는지. 그 2024년 몬스터짐 이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볼륨감에 초점을 맞추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3년은 시합을 안 나갔구나. 2022년, 21년, 20년, 막 19년 모든 그 과거의 시합들에서 항상 피드백이 볼륨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들이 이제 네, 일반 프로쇼였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꽂혀서 볼륨 제 옆에서 이제 저랑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코치 분들이라고 하잖아. 뭐 알약 네. 그 영양 코치 분도 그렇고 뭐 저랑 뭐 이제 뭐 몸 보시는 뭐 코치님들도 그렇고 다들 그거에 꽂힌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볼륨 이렇게 갔는데 뭐 심사위원 성향도 워낙 매끄러운 라인을 좀 중시하는 베키에다가 심지어는 볼륨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좀 로딩이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스필로버까지는 아니어도 네. 뭐 컨디셔닝에서의 강점을 보이기에는 조금 아쉬운 컨디셔닝이었잖아요. 근데 컨디셔닝은 저는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죠. 예. 나쁘지 않았다. 예. 근데 사실은 뭐 혼자서 일단 뭔가 좀 그 선명도가 다른 느낌을 가져가면서 사이즈는 조금 떨어져도 그게 이유진 선수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볼륨감에만 집착을 했었다. 볼륨감에 집중했던 2024년 그리고 포징도 사실은 매끄러운 라인을 보여주기보단 나 이만큼 볼륨 좋아졌어요를 강조하기 위한 포즈로 바뀌다 보니까 네. 너무 그 포징으로 이 만드는 쉐입 없이 정직하게 레스프레드처럼 잡혀버린 거죠. 네. 근데 확실히 뭔가 그 본인이 목표하고자 했던 바는 이뤘는데 네. 강점을 조금 희생한 느낌도 있었고 네. 4위란 순위가 나쁜 순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유진 선수를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이제 이유진 선수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죠. 피지크, 내추럴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다.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긴 공백 이후의 그 결과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딱 사실은 순위 받고 뭐 진짜 막 제가 그 순위를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미니멈보다도 사실은 더 안 좋았던 순위여서 많이 그 좀 이 정신적인 타격이 있었는데 사실 그 표정이 좀 기억납니다. 그렇죠. 저는 기억이 났어요. 약간 이런 표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제가 또 유튜브 같은 데에서 약간 공약이라고 하잖아. 약속을 했던 게 그 시합 끝나고 제가 어떤 결과든 간에 막 사진 요청이나 이런 것들 오시면 다 받아들이겠다. 제가 결과가 안 좋아도 꼭 요청하시라. 저 신경 쓰지 마시고라고 했는데 진짜 요청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시합 딱 끝나고 사실은 이 정신이 좀 많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사진 찍은 것 같아요. 그러고선 집에 이제 가서 밥 먹고 뭐 하고 이게 딱 누웠는데 새벽 한 2시, 3시인데 분명히 이제 끝나고서 뭐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위해서 좀 먹었잖아요. 근데 계속 몸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몸이 이상하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까지 물 먹는 걸 까먹어가지고 2시, 3시까지 제가 물을 안 먹었더라고요. 물을 딱 먹으니까 컨디션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없고 막 망연자실하니까 물 먹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선수들이 시합 끝나면 가장 먼저 하는 부분 중에 하나 아닌가요? 물을 제가 먹는 걸 까먹고 그러니까 물 먹을 새 없이 사진 찍어드리다가 이제 끝나고 집에 와서도 뭐 밥은 먹고 뭐 했는데 망연자실 물을 안 먹은 거죠. 이후에 벤웨이더는 원래 계획했던 시합인 거예요? 네, 원래도 그 2개를 나가려고 계획을 했었죠. 마음가짐이 좀 달랐겠네요. 왜냐하면 진짜 올림피아 저지들이 다 깔려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몬스터짐에서 높은 순위를 받았던 선수도 나왔으니까요. 이광재 선수요. 네, 그렇죠. 그쵸. 그리고 뭐 사실 이제 물러날 때가 약간 없는 느낌이었죠. 내가 여기서 뭔가 꼭 해야 된다. 뭔가 이런 간절함이 제가 생각보다 무대에서 간절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재미있게 하고 뭐 1등을 해도 막 엄청 좋아하지 않고 순위가 나빠도 아쉽긴 하지만 막 그러지 않았는데 그땐 진짜 시비가 많이 교차했던 24년 시즌은 그래서 제가 그 24년 시즌에 개인 포징하는 영상이 있는데 딱 잡고 중간에 백 포징을 하고 뒤를 딱 돈 다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다시 포징을 잡더라고요. 그걸 어머니가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네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막 이렇게. 약간 좀 구석으로 몰린 그런 느낌이셨나요? 그쵸. 뭐 이제 여기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진짜 다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 꽤 많은 선수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벤웨이더 때. 그래도 이제 탑 5 안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그 당시에 몸을 보면 또 이전의 시합이랑 저는 내추럴 선수들의 특징이 몸이 이렇게 크게 안 바뀌잖아요. 근데 물론 엄청 드라마틱하게 뭐 골격근량이 바뀌었다, 뭐가 바뀌었다는 아닌데
완전 또 다른 모습으로 나왔거든요. 그죠. 모양이 완전 달라. 네. 오히려 좀 플랫하고 네. 다이어트는 됐고 약간 얇은 느낌으로. 네. 네. 오히려 그렇게 나왔는데 성적은 더 좋아지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생각이 많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가 진짜 2019년 막 제대로 이제 시합을 뛴 건 제대로 시합 뛴 지는 2019년부터니까 막 그전에 네. 2009년 이런 데는 사실 그냥 나갔던 거니까. 근데 그때부터 항상 저는 사이즈가 그 무대에서 제일 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사이즈로 누군가를 뭐 이겼다, 압도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그 말씀하신 다이어트 강도랑 그 라인 같은 걸로 뭔가 승부를 했는데 백 컨디션이랑 그걸 어느샌가 제가 망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장점을 너무 단점 보완에만 치중한 나머지 내 장점을 너무 잃어버린. 사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 장점을 갖고 가면서 단점이 보완돼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다시 아 역시 난 이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2025년 시즌 보면은 전 제일 궁금한 게 시합 체중에 변화들이 있나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나요?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경미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 이럴 때는 60kg 후반에서 70kg 초반이었습니다. 네네, 기억납니다. 프로카드 획득 당시는 70에서 71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쭉쭉쭉 와서 작년에 이제 그 몬스터짐 벤레이더가 한 72, 3 정도. 근데 작년 72kg였을 때의 컨디셔닝이 올해는 한 73 정도에 나왔다. 그러면은 뭐 진짜 찔끔찔끔 0.5kg, 뭐 1kg씩 해마다 조금 변화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올해의 모습을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직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확실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사이즈는 올라왔는데 그 라인을 잃지는 않은 것 같은. 네네네. 네. 그러면 뭐 팬으로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베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이 가져왔던 몸 중에 베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마누엘 선수와 이제 경쟁을 했고 네. 그 경쟁에서는 아쉽게도 그래도 2위를 좀 기록했습니다. 임마누엘 선수를 이제 가까이서 좀 훈련하는 것도 보고 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임마누엘 선수는 실제로 몸을 봐야지 저는 좋은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임마누엘 선수를 사진과 그냥 영상으로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렇게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그 몸이 진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엠마가 생각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일단은 많은 맞아요. 분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네. 팔다리가 길고 하니까 얇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깨가 진짜 일단 제가 봤던 모든 내추럴 선수들의 그 어깨 좋은 사실 2명 정도 떠오르는데 김승현 선수랑 우형재 선수가 떠오르는데 거기에서 한 겹이 더 있어요. 어깨가 일단 삼각근이. 그리고 뭐 후면 이제 제가 어떤 선수들이랑 내추럴 선수들이랑 경쟁을 하든 간에 사실 속마음에는 그래 뒤돌면 내가 일단 좀 승기를 가져간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엠마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 뒤에서가 밀려버리는 그 느낌을 처음 받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유진 선수의 강점이 엠마대로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유진 선수의 근육을 딱 보면은 약간 스킨을 잡아 당겼을 때 탱 하고 막 튕겨나갈 것처럼 이렇게 짱짱한 근육이 강점인데 그 엠마라는 그 선수 그 친구를 봤을 때는 스킨이 안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그 근육 위에 이제 정말 짱짱한 곰으로 덮은 느낌? 그냥 진짜 예. 맞아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은데. 이용승이 나무라면 예. 엠마는 고무다. 그러니까 나무. 좀 아시겠죠? 예. 나무와 고무의 차이. 예, 나무도 좋아요. 디테일들 그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엠마누엘은 뭐 사이즈는 작지만 막 우리가 그 근육의 이런 피부톤이랑 그냥 형태만 봤을 때는 우리 과거 이거 과장해서 말하는 거 맞습니다. 뭐 피리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막 근육이랑 피부랑 만나서 그냥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진짜 안 잡아 당겨질 것 같은. 사실 그리고 이게 엠마가 펌핑 안 치고 뭔가 그냥 이제 일반 뭐 백스테이지나 이런 데서 보면 다이어트가 그렇게 많이 안 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신기하네. 별로 안 됐나? 그러니까 근데 그런 엄청 공통적인 증언이에요. 본인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 뭐 그리고 인스타그램 업로드하는 것도 사실 네. 뭔가 좀 이번에 다이어트 좀 덜 된 것 저는 같은데. 솔직히 시합 준비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쵸. 근데 네. 무대에 서면 와 그 뚫고 나가는 네. 그게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장점 중에 하나가 피부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피부의 그 색깔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깁니까 색깔을? 예. 이거는 그쵸, 전혀 그쵸. 뭐 그런 예. 팩트니까. 이건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부분. 애초에 태닝이랑 사실 음. 몸이 더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네. 엠마누엘 그분은 뭐 코칭을 받나요? 아니면 뭐 혼자 훈련을 하고? 근데 혼자 훈련하고 식단도 뭐 혼자 이런... 하는 것 같아요. 딱히 코칭 없이. 뭐 저도 엠마랑 그렇게 엄청나게 교류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 선수 중에는 꽤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도 막 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따로 코칭 없고 식단도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일단 저는 엠마 모에서 이제 한번 얘 생각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겉모습이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는 좀 약간 놀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그 이제 그런 자유분방함과 네.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어디서 칼을 간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포징이 이거는 한두 번 연습한 포징이 아니에요. 항상 일정하고 뭐 후면 포징에서도 시메트리가 이거는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나오는 시메트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여튼 포징을 너무 깔끔하게 잡아요. 기복도 없고. 다시 만나도 뭐 이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죠. 엠마요? 네. 올해는 못 이겨요. 올해는 제가 네, 진짜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네. 어디서 다시 붙으면 이길 수 있다. 뭐 누구랑만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케미컬 선수들의 정말 좋은 선수랑은 다시 뭐 그건 안 되지만 뭐 내추럴 선수들 뭐 누구랑 어떻게 경쟁하고 벤네이더에서 2등, 3등 했을 때도 2등은 한 번도 없구나. 한 3, 4등 했을 때도 다시 하면 순위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웠었는데 사실 엠마한테는 뭐 깔끔하게 승복을 하는 올해 시즌 중에는 힘들고 뭔가 비시즌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해야 어떤 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심사위원님들 피드백을 받았을 때 사실 되게 의외겠지만 전면이 아닙니다. 후면? 네. 그러니까 후면에서의 이제 뭐 제가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광배근의 너비감이라든가 오히려 이런 게 제가 오히려 엠마보다 더 나은데 원래 제가 갖고 있는 뭐 넓진 않지만 막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후면 선명도 입체감 있는 그런 등 그거를 이제 엠마가 이겨버리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어떻게든 되찾아 올 정도의 뭔가 강도를 뭐 뽑든 승모근을 어떻게 하든 뭐 포징을 바꾸든 일단 거기서 엠마와 비슷한 정도의 그 주목도를 가져올 수 있어야 일단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내추럴 대회가 약간 상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가위바위보죠. 사이즈적인 이점을 막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 엠마라는 선수가 이유진 선수한테 까다로운 게 이유진 선수의 강점이 그렇죠. 친구한테는 초강점이에요. 그리고 사실 뭐 전면에서도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피드백도 그렇고 가슴이랑 복근은 뭐 모양이든 볼륨이든 뭐 제가 조금 더 근소 우위였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어깨에서 주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뭐 한 뼘이 진짜 더 있어 버리니까 어깨가 강점이고 이유진 선수는 어깨를 계속해서 보완하려는 약점이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그래서 전면에선 거기서 밀리고 이제 후면에선 그럼 다시 뒤집어 와야 되는데 원래 보통의 제 페이스라면 근데 후면에서도 엠마가 가져가 버리니까 냉정하게 올해 다시 붙어서 뭐 벤네이더에서 다시 붙어서는 뭐 프로 선수가 뭐 그런 제가 그런 말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뭔가 낭만이라 해야 되나? 뭐 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든가 근데 이건 사실 돼보지 않아도 냉정하게 현재 평가를 했을 때 엠마한테는 올해는 이길 수 없다. 그 선수 올해 벤웨이더는 나가겠죠. 올해 계획하고 있고 네. 이유진 선수는 벤웨이더를 나가려면은 지금 내추럴 프로쇼를 우승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합 계획이 더 남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7월에 있을 대만을 또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많이 느낀 게 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합 때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바꾸기도 했지만 헤드 저지가 이제 벤레이더 땐 타일러 매니언이었고 이제 그 몬스터짐 땐 베키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2021년에 벤레이더에서 순위가 갑자기 서드콜로 밀렸었단 말이에요. 14위. 그때 테드 저지가 혹시 누구예요? 그때도 베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미니멈보다 성적이 뒤로 밀렸을 때가 계속 베키였어서 근데 사실 그때의 모습들이 제가 지금 봐도 워스트긴 하거든요. 뭐 2021년 벤메이더도 포징이 좀 안 좋았고 뭐 다이어트도 그렇고 그 몬스터짐 때도 좀 잘못된 선택이 있었는데 사실 베키라는 또 그 공통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대만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보고 이번 AGP와 같은 모습 거의 유사한 모습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순위가 뭐 한두 단계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또 많이 만약에 뒤로 밀린다 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백희 시합은 나가기가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뭐 나가요.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타일러 매니안이 선호하는 몸이 뭐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림피아에서 선호하는 몸이거든요. 아, 네. 네, 그게 타일러 매니안과 스티브 웨인버그의 눈이 지금 지속적으로 비슷하니까 네. 그 두 분이 선택하는 몸들이 가장 좋은데 그쪽으로 근데 또 그분들이 아시아권 시합은 그러니까요. 정말 올 일이 많지 않죠. 이게 백희가 제가 백희를 뭐 웬만하면 피하면 좋죠. 사실 대만도 꼭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그쵸, 시합들도 그쵸. 있고. 근데 아시아권을 자꾸 백희가 오더라고요. 저녁을. 네. 그래서 이거 아시아를 내가 선택을 하려면 네. 한 번은 뚫어야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해도 백희가 못 보겠죠? 베키가 저를 팔로우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뭐 이 부분은 릴스로 안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네. 욕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백희가 솔직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심사할 때 만약에 자기의 그 초이스라 해야 되나? 그 왜 1, 2위 싸움에 경쟁에 들어가지 못하면 절대 두 번을 안 봐요. 근데 이거 좀 공통적으로 들으시지 않아요? 베키가 두 번을 안 본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이번 무대에서 아니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일이 진짜 없습니다. 그냥 아예 안 쳐다봐요. 그거를 21년에도 느꼈고 24년에도 느꼈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선수들도 아예 안 쳐다본다는 걸. 약간 강단 있으신 타입이네요. 그래서 그 확고한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포징도 바꾸고 다이어트도 해봤을 때 그 취향에서 제가 멀다면 뭐 현실적으로 이제 백희는 피해야 되는 게 7월 대만 하니까 갑자기 그 대만의 내추럴 슈퍼스타 한 명 떠오르더라고요. 인기 진짜 많더라고요. 다이치 H신. 네, H신 그 친구가 제가 12월에 작년에 대만 갔을 때 일반 프로쇼에서 순위권 안에 들 4위. 몸이 좋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추럴 베키가 이제 하는 그 내추럴 시합에서는 순위권은커녕 이유진 선수랑 같은 시합이었죠.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순위권 안에 아예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때 완전 뒤로 밀렸죠. 6인가로 밀렸었죠. 이게 보니까 이 진짜 어떻게 보면 타일러 매니안의 눈하고 베키의 눈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쵸. 제가 감히 뭐 또 어떻게 보면 왈가왈부할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경향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렇지 않나. 사실 왜냐면 HC는 강자잖아요. 진짜 검증된 강자고 항상 그 1, 2위 다툼에서 내추럴 시합에서는 있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뭐 6위권까지도 밀려났으니까.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렇게 인기 많은 선수는 처음 봤어요. 진짜 대만에서 봤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대만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HC는 나오니까 그 꽉 찬 그 공연장에 있는 관중들이 다 미친 듯이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친구였다고?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무슨 시합을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통을 좀 하는데 뭐 올해는 시합을 안 뛴대요. 네, 시합 좀 쉬고 컨디션을 올려서 내년에 도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이유진 선수가 그 긴 시간의 공백 동안 논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약점 보완을 위해서 비시즌을 긴 시간 보낸 건데 그 긴 시즌을 보내고 나서 이제 되돌아봤을 때 뭐 그 긴 시즌 동안 이제 시즌 오프를 하고 뭐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그때도 시합을 뛸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신가요? 시합을 뛸 걸 하는 아쉬움은 거의 전혀 돌아보니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 뭐 어찌 보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몸도 당연히 뭐 쉬면서 왜냐면 너무 계속 해마다 다이어트를 막 2번씩 하고 했으니까 몸이 좀 많이 지쳐 있어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내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발전을 하려면 일단은 다이어트는 안 해야겠다 해서 선택한 거였고
그거 이외에도 몸적인 거 이외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유튜브도 그렇고 제 그 캐릭터라고 해야 되나요? 방향 자체가 너무 뭐 시합 준비, 시합 준비, 시합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능력이. 뭐 컨텐츠에 대한 다양성도 없고 유튜브를 하면서 맞아요. 뭐 이제 좀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왜냐면 이제 당장 그 제가 원래 하던 메인 컨텐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시합 준비, 시합 이게 없어지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뭘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업적으로나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겠네요. 네. 아,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네. 뭐 이유진 선수가 이 선수들마다 이제 저한테 뭐 여러 선수들이 물어보면은 이제 뭐 헤비급 선수들 보디빌더들 얘기하면은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근육량을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다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내추럴 보디빌더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근매스의 수준을 이 고경력 이유진 선수 같이 10년 이상 보디빌딩을 한 선수들 이상의 근육량을 빠른 시간 내에 채우고 물론 그 선수들이 이유진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빌딩은 그런 덩어리 있는 사이즈로만 승부를 보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순식간에 이제 사이즈를 올리는 이유진 선수가 자기네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본인의 사이즈 맥스를 가장 채웠던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였는지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은 근육의 사이즈라는 것은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제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못할 거라는 건 이제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쵸.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막 17, 18, 19대는 헬스장에서 제 나이 또래에 일단 운동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쵸. 17, 18살이 운동을 안 했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쟤는 나이가 어린데 진짜 몸이 좋다 하면서 뭐 약간의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 근데 그때 지금 사진 보면 정말 터무니없게 안 좋거든요. 그 당시 뭐 권상우 뭐 뭐 그쵸. 그런 분들보다도 몸이 작을 뭐 복근만 있고 막 이래요. 근데도 막 뭐 핏줄 나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좀 네. 의심을 나이가 어린데 왜 이렇게 몸이 뭐 이렇게 좀 이런 시선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뭐 그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운동 사실 아까 10년 말씀하셨지만 17년 차입니다. 고1부터 해서 34시니까 네. 뭐 꽤 진짜 오래. 34인가요 벌써? 이제 맞네. 내년에 내십니다. 내년에 지금 셋입니다. 셋. 셋. 네. 그러니까 17년 차. 네. 연차가 네. 꽤 많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나 20대 때부터 알았던 거 저 같아. 20대 초반에 장교일 때. 네, 그러니까요. 그 순식간에 제가 그때 형님 나이가.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근데 진짜 저는 진짜 찔끔찔끔 좋아졌거든요.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초반에 일단 근육량이 오르는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 초반이라 해봤자 뭐 2년 3년 근데 계속 오르긴 하죠. 계속 오르긴 하는데 그게 막 되게 유의미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뭐 워낙 왜소했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진짜 찔끔찔끔 그리고 20대 한 초반쯤에 저랑 친했던 그 같이 운동하는 형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진아 어차피 내추럴론 너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커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몸도 지금 사진 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그매요. 근데 저도 그래서 속으로는 그런가 이거보다 더 좋아지진 못하려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계속 하니까 찔끔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수치상으로도 골격근이 올라오고 있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쵸, 눈에 왜냐면 보이는 육안으로만? 그때는 그 비시즌 몸무게가 71, 2, 3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시즌 몸무게가 그래도 그거보다 거의 10kg 가까이 많이 나가고 시즌 몸무게가 72, 3이니까요. 그러네. 근육량은 계속 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늘긴 늘어요. 지금도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찔끔찔끔이지만. 근데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부터는 이제 막 몸이 진짜 실질적인 근육량이 막 증가하면서 커지는 것보다는 커 보이게 되는 뭐 볼륨이 좀 차고 이게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하겠지만 그 몸무게는 같아도 확실히 시각적으로 커 보이게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뭐 혹자는 발전이 없다. 뭐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몸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데뷔 때 몸이었으면 엄청 달라요. 데뷔 때 몸이었으면 지금 프로쇼 성적 절대 못 거둬요. 맞아요. 진짜 그때 진짜 작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뭐 그때 입었던 옷들이 일단 안 맞는 것만 봐도 뭐 사이즈업이 있긴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수치상의 몸무게의 그 증감은 사실 좀 크지 않아요. 뭐 이게
뭐 그래서 사실 저랑 비슷한 그런 몸무게 뭐 키 대비 몸무게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런 어떤 뭐 증감 몸무게 증감이 있는 사람이 저랑 김승현 선수랑 최은총 선수 셋이가 비슷해서 사실 서로 셋이끼리는 좀 믿어요. 진짜 구력이 긴 세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셋끼리가 항상 네. 너무 그 수치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실 셋끼리는 그 좀 신뢰하고 있다. 왜냐면 사실 믿을 건 저밖에 없잖아요. 진짜 정확하게 따지면 100% 알고 있는 건 저 자신밖에 맞아요.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본다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이런 미디어나 정말 사람 불특정 다수들이 많이 볼 수 있는 폭발적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본인을 내추럴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너무 깊게 파고 들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내추럴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추럴이 아닌데 제 상식선에서는 나와가지고 나 내추럴이래요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쵸. 누군가 저한테 어떤 A라는 정말 어리고 몸 좋은 친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체중 막 이렇게 제가 그 전까지는 내추럴이라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너 정말 너의 가족과 생명을 걸고 이 친구가 내추럴이라 생각해라고 하면은 대답을 못 하겠는 거죠. 그 러시안 롤렛 뭐 이런 그쵸, 그런 것처럼. 총 대고 어. 진짜 진실 거짓해서 거짓이면 총이 나가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맞아요. 진짜 이유진 선수가 말한 대로 뭐 정말 깊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내추럴 선수들이 내추럴 선수일까 이게 한 번씩은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 내추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저는 이제 선구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내추럴 시장은 제가 이제 메인으로 좋아하는 건 올림피아 보디빌딩이지만 내추럴 보디빌딩이 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추럴 보디빌딩을 좋아하는 분들이 내추럴 보디빌딩을 즐기면서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아 우리가 이게 좋아하는 이 보디빌딩 안에는 뭐 올림피아도 있구나 이러면서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입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런 게 내추럴 보디빌딩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가다 보니 좋은 내추럴 선수가 나왔을 때 이 대중들의 반응이 거의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내추럴이야? 100% 거짓말쟁이, 약쟁이야.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근데 솔직히 정말 좀 내추럴이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이즈를 가진 친구들도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사실 어느샌가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그게 돼 버렸어요. 맞어. 저거 내추럴 맞아? 그렇게 다 돼야 돼. 관절 포인트인 게 돼 버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진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하냐가 뭐 진짜 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예민한 부분이 그렇죠. 근데 그냥 진짜 100% 주관대로를 얘기를 해보면 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뭐 그 제가 한창 막 그 왜 나왔을 때라 해야 되나? 2020년도 막 그때 이제 같이 경쟁하던 그분들도 주변의 사람들 다 내추럴로 운동 경력이 막 10년 넘어가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뭐 특히 뭐 그리고 뭐 운동 강도 뭐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너무 빨리 좋아지는 그 현상을 강도가 다르고 뭐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제가 좀 실명을 아예 콕 집자면 이옥준 선수라든가 뭐 한태희 선수 같은 분들은 강도 말도 안 되거든요. 이옥준 선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운동 강도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몸이 좋으시지만 사실 사이즈가 아니 이러면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해. 이거는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의문은 들긴 해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지지?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있다면 배우고 싶을 정도의 그 친구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풀게요. 제 생각을 너무 많이 넣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짜 보디빌딩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많아지고 다양한 유전자 풀이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맞아. 보디빌딩을 즐기고 했다면 요즘에는 더 많이 대중화가 되고 어렸을 맞아. 때부터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면서 나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좋은 유전자들이 팡팡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좋아진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의 팩트고 또
페이크 네티가 많아진 것도 팩트일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네, 그것도 그 두 가지가 같이 상존하고 있는 네. 상황인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하는 인구가 진짜 많이. 왜냐면은 저도 아까도 17살 때 보디빌딩 진짜 일찍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이 차이는 4살이지만 같은 세대잖아요. 네. 내가 20살 때부터 헬스장을 다녔는데 진짜 빨리 다닌 거거든요. 저도. 네, 그렇죠. 네, 헬스장을 그냥 뭐 운동하러 간 건 아니지만 출석 체크하고 목욕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아무튼 제가 가장 어릴 정도로 근데 요즘은 진짜 어린 중학생. 친구들 중학생부터 운동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남고 막 이렇게 뭐 나오거나 남녀공학을 나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이상한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막 근육이 원래 좋은 예, 막 복근이 있고 맞아, 막 이렇게 있어요. 예. 팔씨름 잘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어. 그런 친구도 있죠. 예. 뭐 운동 한번 배워본 적 없는 그런 친구들까지 이제 뭐 보디빌딩 그런 유전자들이 잠재되어 있던 유전자들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다. 그것도 맞아요.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 대중성이 많아지고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서 내가 튀려면 네. 몸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페이크. 인간의 기본적인 경쟁 심리가 이 윤리 사상 기본적인 이 양심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무조건적으로 막 다 페이크다라고 할 맞아, 수도 맞아. 없고 그렇다고 뭐 다 좋은 유전자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내추럴 보디빌딩 하고 있고 내추럴 보디빌딩을 사랑하고 더 시장이 네. 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맹점이 이거 그러니까 저도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짚고 해결하고 넘어가면 정말 내추럴 보디빌딩이 정말 많이 발전. 왜냐면 대중들이 일단 신뢰를 하기 시작하니까 쟤 진짜 약물 없이 만든 몸인데 저렇게 좋구나. 이러면 일단 거기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해봐야지가 되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추럴 보디빌딩이 진짜 빵 좋아지려면 그 뭔가 페이크 네티들의 척살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척결. 그러니까 뭐 그게 먼저 선행이 되기만 한다면 참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고민해도 안 돼. 근데 딱 하나 방법이 있어.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뭐 DNA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네. 약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썼으면은 막 이게 검출이 검출이 된다든가. 되면은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잠식되겠지만은 우리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A라는 정말 톡 튀는 그 괴물 같은 친구를 우리가 대중들은 무조건 의심하겠지만 우리 같이 이제 오래 몸담은 사람들이 이거 의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애매하고. 왜냐면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말 같은 게 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 진짜요? 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건너서 음. 뭐 누구한테 뭐 약물을 구입을 했다더라. 아. 뭐 선수한테 직접 구입을 해서 명단이 안 남게 구입을 한다더라라든가 막 이런 게 들리는데 그렇게 들리면은 의심이 되다가도 나도 어딘가에선 저런 이상한 카더라가 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그치. 사실이 아니어도 출처가 네, 제대로 출처가 하지 없잖아요.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소문 같은 게 막 들려도 내가 그것만 듣고 저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게 반대로 생각하면 저도 서운한 거예요. 나 진짜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누가 저기서 저런 헛소리를 막 진짜 그럼직하게 하고 다니면 누군가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출처와 진짜 물증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의심할 수 없겠다. 그렇지. 그리고 물증이 남을 수도 없고 저한테도 이제 과거에는 이런 비슷한 이런 제보들이 와요. 근데 대부분 익명으로 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 근데 이우진 선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왔던 거는 네. 여기서 클리어하게 간다면은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뭐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면은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구 음해하려고 네, 그렇죠.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그러니까 그런 걸로 판단을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걸 되게 많이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추럴 판별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당도한 결론은 사실 타임라인이었어요. 타임라인. 팍 튀는 해가 없이 뭔가 그래도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표본들이 있잖아요. 내추럴 보디빌더들이 어떻게 표본들이 좋아졌는지. 있죠. 예.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 성장률을 기록한 선수들만 믿어야지라고 했는데 요즘엔 너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을 다 페이크라고 하기에는 많아요. 또 아닐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유전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에 하나, 만에 하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한 가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부터. 물론 이제 내추럴로 본인을 이제 알릴 대로 알려서 이미 네임드가 된 이런 분들 제외하고 우리가 막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시합도 있잖아요. WNBF라든지. 저는 WNBF라는 시합을 유독 취재를 했던 게 거짓말 탐지기. 제가 항상 대입을 해봤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하는 내추럴이다. 내가 약을 썼는데 안 썼다고 하는 이제 내추럴일 때 내가 가장 피해야 되는 대회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도핑 대회보다 도핑은 피하는 방법들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걸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선뜻 못 갈 것 같아요. 선뜻은 못 가는데 이번에 또 그 발레가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탐지기는 이제 참고용 자료라는 것을 이제 그렇죠. 박제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사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 자체가 그 검사관의 그러니까 뭐 그 검사를 했던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원래 거짓말 탐지기라는 거 정의를 보면 검사관의 역량이 너무 중요한 맞아요. 그 검사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으려고 막 진짜 막 틀고 막 난리를 해야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수가 너무 많다. 맞아요. 그리고 뭐 지적 능력에 따라서 진짜 거짓말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진짜 그거에 속아 있으면 이거 내추럴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게 가능하다. 요즘 어떤 사설 대회에서는 그 박제를 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약물 검출 항목이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대회 그러니까 제가 뭐 타단체이기 때문에 뭐 IFL 프로는 사실 타단체 프로모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게 계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IFBB는 IFBB 룰 안에서만 이제 대회를 주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사실 전 그 대회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방식도 그렇고 사실 서포트로는 많이 갔어요. 회원님들 서포트로. 저도 근데 진행도 너무 깔끔하고 뭐 물론 뭐 많이 여시기 때문에 또 깔끔한 것도 있겠지만 타임 테이블 틀린 적도 없고 뭐 그리고 거기에 그 참가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고 가장 대중성 있는 사실 대회가 돼버렸지 않아요? 가장 출전자가 많지 않을까요? 누적으로 따지면?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그 제가 할 땐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막 그 박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여론이 있으면은 보통의 경우 그냥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분들은 그 부정적인 여론에도 강경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수들이 동의하에 나온 거고 선수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도핑에 걸린 사람을 타 선수들한테 피해를 준 사람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딱 말을 하는 걸 보고 와. 그리고 그 지금까지 그렇게 박제가 된 분들 중에 제대로 된 소명이나 억울함을 표시한 분들이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그냥 걸려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어서. 왜냐 소명이라는 거는 잘못했다가는 더 그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걸리고 나면은 우리가 한번 그때 이야기하다가 좀 기억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명을 잘못하면은 그게 두고두고 이야기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진짜 결백하다면 너무너무 억울해서라도 막 별 행동을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다릅니다. 근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억울하다면은 막 진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막 이렇게 소명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내추럴 선수라면은 그 어떤 뭐 본인이 먹는 약에 대해서도 물론 설령 그게 퍼포먼스 이네스 드러그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영양제 그런 것도 저는 만약에 조심하긴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도 하고 뭐 이게 뭐 딱 봐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물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뇨를 도와주는 뭐 약물이라든가 시합 직전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붓기 빼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빼고는 사실 웬만하면 도핑 검사에 검출될 만큼 강력한 성분을 가진 영양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뭐 약물 핑계를 대는 건 저는 솔직히 핑계라고 생각해요. 뭐 감기약을 먹었다?
근데 거기에 그 검출량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그게 검출됐다고 도핑 검사에 딱 잡혀버리는 게 아니라 일정 수치 이상으로 팍 튀었을 때 그게 검출이 되는 건데 감기약에 과연 거기에 검출된 만큼 많은 성분이 들었을까를 생각하면 뭐 내가 코감기약 먹었다고 거기에 들어있는 슈노에페드린 때문에 약물 검사에 걸린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조심해야겠지만 네. 그것조차도 조심해야겠지만 뭐 그런 의료적인 양 정도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양 정도로 검출될 것 같지는 않다. 갑자기 문득 궁금한 건데 알리아코치님이랑 이제 예, 그렇게 예, 하잖아요. 제가 예. 알리아코치님을 그 머슬 라디오 라이브에도 모신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야기해봤을 때 너무 아는 게 많으시고 좋은 분이다. 맞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칭을 받는다는 게 이제 뭐 식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그분이 케어를 해주시는 건가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매크로로, 매크로, 네, 탄단지, 탄단지로, 네, 칼로리 이렇게 봐주시고 바디 체크 보시고 음, 시합 직전 피크 전략 이런 식으로. 와, 그러면은 그 내추럴 보디 빌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본인이 이제 코칭을 받은 경험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빠져서는 안 되는 주요 영양제라고 해야 될까요? 영양제가 있을까요? 근데 뭐 또 엠마누엘은 크레아틴 안 먹는다 그러니까 크레아틴을 안 안 먹어요? 먹는데요. 네, 부스터도 안 먹고. 그러니까 뭐 부스터를 안 먹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왜냐면 보디빌딩은 결국 컨디셔닝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부스터는 몸의 피로감을 올리는 건 맞으니까요. 네. 근데 크레아틴은 지금 제가 어떤 코치님, 유명 코치님들하고 이야기해봐도 다 필수. 두세 번씩 강조를 하시더라고. 네.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근데 엠마누엘은 이제 귀찮대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는데 귀찮아서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걸 먹는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어떤 차이를 보이는 영양제라는 건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없다. 없어요. 결국에는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근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쌓여서 결국에는 승패가 좀 결정되고 하는 거니까 뭐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지. 꼭 먹어야 되고 필수적이고 하는 영양제는 사실 없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식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양질의 뭐 이게 이제 가장 필수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저도 지금 먹고 있어요. 뭐 크레아틴, 베타알라닌 이런 거 먹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진짜 너무 필수적인 꼭 먹어라. 이건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먹으면 좋죠. 3대 500인데 참 이런 말 안 되나? 우리 3대 500 잠깐 이제 좀 언급할까요? 네. EA에는 우리가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운동하시는 분들 드시잖아요. 네. 3대 500에서 나온 이 세 가지 맛 EAA 어떤 맛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거트요. 요거트. 네. 저는 매실. 진짜. 요 매실도 맛있어요. 근데 요거트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트를 그러니까 이게 드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무조건 물을 그 보틀의 끝까지 채워야 돼요. 엄청 달아요. 한 스쿱에 물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는 보충제는 처음입니다. 근데 진짜 맞아요. 팁이네요. 예, 반만 채우거나 막 원래 뭐 옛날에 BCAA 그 엑스텐드 막 이런 거 드실 때 보면 막 진하게 먹으려고 반만 채우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끝까지 물을 채워야 딱 간이 맞다. 이거 좀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뭐 제 노하우를 궁금하신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이 큰 이제 보틀에다가 물 가득 채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매실 한 스쿱 뭐 아니면 맛별로 이렇게 한 스쿱 넣고 거기다 사과 주스 넣고 100% 사과 주스 그다음에 이제 글루타민이랑 크레아틴 넣어서 아침 먹으면서 그냥 계속 먹습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근데 이것도 너무 단데 거기에 사과까지 넣으면 너무 달까 봐. 아니 저는 약간 제가 이게 믿는 거는 좀 뭐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이 좀 들어가야 흡수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대체당 플러스 그냥 진짜 당의 조합이잖아요. 과당이니까. 저는 진짜 당. 근데 그게 동시에 먹었을 때 좋을지가 제가 정확하게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황급하게 마무리하면 전 제품 할인 코드 TFE 여기 있습니다. 대문자입니다. 저는 네. 대문자 TFE 15를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이제 이야기로 넘어가서 내추럴 보디빌딩의 인기가
정말 이제 계속 상향 평준화를 하다가 살짝 조금 주춤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전체적인 보디빌딩 인기 그 자체가 아웃도어 스포츠들이 이제 성행하면서 그쵸. 좀 주춤하는 느낌입니다. 내추럴 보디빌딩 인기가 좀 주춤하는 것도 좀 느끼고 있으신지. 코로나 때가 일단 절정이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보디빌딩이 가진 한계들이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게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그 선수들이 진짜 내추럴인지를 모르겠다는 거. 검증에 대한 이거를 정말 얘기하기 싫지만 뭐 진짜 냉정하게 현실이고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좋겠는데 진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는. 본인조차도 이제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가 이제 그 증명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잡고 그 기간 동안 도핑 검사를 계속 받으면서 몸이 좋아지면 몸이 사실은 약물을 쓰다가 만약에 이 기간에 중단을 했다면 몸이 떨어질 테니까 그거를 이제 그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때 제안을 해서 개츠비 채널에서 3명이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증명을 하려는 그러니까 해도 어차피 뭐 믿지도 않고 그걸 해도 한다고 뭐 100% 믿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내추럴 보디빌딩이 인기가 사라지는 그 한계점 중 가장 큰 이유고. 네네. 두 번째는 내추럴 보디빌더들은 이제 발전이라는 게 네.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다음 연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갖고 왔다. 막 그 왜 그 형님 그 영상에 보면 작년 대비 말도 안 되는 사이즈 증가를 갖고 왔습니다. 뭐 테런스 러핀이 2년 쉬고 맞아.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좋아졌지? 막 이런 게 참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막 감동적인 작년에 이랬는데 올해 갑자기 빡 막 보완 빡 이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토리라인들이 시합에서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 내추럴 보디빌더라면은 계속해서 본인을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의 이제 증명 과정을 정말 꼼꼼하고 섬세한 증명 과정을 스스로 사서 고생해서 했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런 걸 다 해보고 나서 이제 느꼈을 때 한 내추럴 보디빌더가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갔을 때 저는 사실 제가 뭐 당연히 내추럴이겠지만은 뭐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성격상 만약에 하면은 남들이 뭐라 하건 난 그냥 내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근데 내추럴 보디빌더라면은 자신이 검증을 사람들이 요구하겠지만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검증을 스스로 한다고 해서 뭐 다 믿어주진 당연히 않고 그 검증이 또 100%짜리 검증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아니죠. 없죠. 예. 근데 그래도 그거를 그리고 사실 그걸 했을 때 대중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고 그게 그 자체가 컨텐츠가 되면 참 좋겠죠. 저희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 컨텐츠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으니까 플랫폼도 있었고 인지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받쳐줬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지금 뭐 이제 신생으로 그 운동하고 있는 내추럴 선수들이 그걸 한다고 뭐 누가 사실은 보냐는 거죠. 그거를 뭐 미리 포트폴리오처럼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명해져야지 이것도 현실적으로 뭐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선수들이 선택하는 길은 오히려 그 의심의 눈초리로 인한 관심을 높이는 길을 선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공몇 년생, 뭐 공룡 유전자, 막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막 욕하고 그런 거를 이용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영상과 사진들을 본인 친구들을 전 실제로도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맥시멈 펌핑 상태와 그렇죠. 이제 좋은 조명, 예, 그런 것들이 크게 한몫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대중들은 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네거티브를 모으는 이런 관심 방법, 나 한번 욕해 봐라 한번 이런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요 프로그램 가짜 내추럴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가짜 내추럴. 네, 시즌 1이 끝났고 전 되게 다 봤어요. 네, 제가 피트니스 관련 영상을 잘 안 보긴 하는데 오랜만에 재밌게 다 봤던 것 같아요. 가짜 내추럴 2도 이제 뭐 나온 걸 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 그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저희한테 그 도움을 좀 얻으러 왔었어요. 그쵸, 그 봤어요. 조준님이 그것까지 다 봤어요. 네, 왔었는데 죄송해요. 코가 잠깐 막혀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 컨텐츠의 취지는 뭐였냐면 그 조준 님이라 해야 되나? 조준님이 얘기했던 그 컨텐츠의 원 취지는 사람들이 너무 의심만 한다. 젊은 친구들이 진짜 노력해서 몸 좋아진 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의심만 하니까 이 친구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유명해지게 하고 이 친구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원 취지였어요. 조준님이 원했던. 근데 어쩌다 보니까 막 호르몬 이슈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완전히 뭐 오히려 그 선수들이 막 의심을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무슨 약간 오히려 뭐 이렇게 잡아내는 것 같은 잡았다 요놈 같은 컨텐츠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 기획 의도랑은 예. 너무나도 다르게 1편이 그렇게 끝났죠. 예. 네. 그리고 이제 2편이 시작되고. 네.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개운한 느낌을 저도 기대하고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운한 느낌을 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느끼는데 보는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저는 부정적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어쨌든 저는 관심을 끈 거가 진짜 중요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기승전 관심, 사람들의 관심 유도 그거를 거의 맥시멈으로 땡긴 콘텐츠지 않나.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높게 평가하고 싶고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의 그런 약간 미숙했던 상황들을 보완해서 아까 말씀하신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도핑을 하면서 네. 몸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를 트래킹하고 네. 그리고 그거 보셨나요? 이 시즌 2 그 시작본 보셨나요 혹시? 아직 안 보셨나요? 뭐 다 선수들 한 명씩 한 명씩 소개하는 거요? 네, 그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그중 한 명이 내추럴이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하던데. 자기 본인이 내추럴 아니라고. 근데 그 중에서 누군지 모르는 네, 상태인 누군지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내추럴이 아니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네네. 그게 진짜 놀랍더라고요. 저는. 아... 예, 저는 그 전까지 다 내추럴로 알고 있었던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더 근데 그 속인 사람이 우승을 하게 되면 상금을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인트로 뭐 선수들이 누가 나오는지 뭐 누구 어떤 출연자들이 나오는지만 봤지. 네. 뭐 그 아주 자세히는 사실 아직 못 저는 봤어요. 기획 의도를 좀 저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1에서는 기획 의도는 좋았지만 이게 아까 반대로 말씀하신 대로 흘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당황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저는 그 컨텐츠의 의도대로 된 거라고 봐요. 흥행이 됐죠. 네. 그리고 우리 알리아 코치님하고도 좀 얘기를 했을 때는 내추럴 선수들이 체지방이 극도로 낮은 시점에 남성 호르몬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도. 네, 본인이 겪어 보셨. 근데 저는 사실 그 뭐 2점대까지는 떨어져 봤어요. 저도. 네, 체지방이 낮으면은. 네,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시즌이 또 길어지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회복세로 돌아오면은 다시 원래 남성 호르몬으로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를 이제 사람들이 뭐 더 깊게 파신 분들은 알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또 모른 채로 이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이게 어차피 여기서는 뭐 이게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의사 선생님 사실 제가 비뇨기과 그때 막 다녔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 뭐 이건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마다도 견해가 또 다르니까. 근데 0점대는 사실 힘들다라고 하긴 해요. 0점대는 네. 그러니까 떨어져도 1점, 2점대까지 그러니까 그거랑 그 0점대 그 벽이 있나 봐요. 그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셨었어요. 0점대의 진입은 좀 의아하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사실 가짜 내추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이 똑같이 출연을 하셨는데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못 나가요. 못 나갈 말을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팟캐스트입니다. 이거 약간 좀 삐처리는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를 이제 좀 넘어가서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유진 선수가 벌써 활동한 지가 저랑 비슷하게 활동하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바닥 맞아요. 사람들 중에 고인물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느샌가.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신의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의
아니면 커리어로 쭉 돌아봤을 때 뭐 후회하는 얘기는 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있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사실 제가 이 질문지를 처음 받았을 때 딱 떠오른 게 그거였거든요. 올림피아 3년설. 3년 안에 올림피아를 가겠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몬스터짐 때. 근데 그거는 사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네. 사실 그거는 뭐 아니고 일단 그게 떠올리긴 했어요. 뭐 그걸 물어보시는 걸까 했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요, 저는 예. 진짜 아무런 의도 없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예. 저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생각한 말할 만한 것들이 많구나. 저는 되게 많거든요. 후회되는 게. 예. 후회되는 게 있다면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되게 많이 이런 제 생각을 가감 없이 많이 말했었어요. 데뷔 초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어느샌가 막 댓글이나 막 이 여론들 때문에 그거 눈치를 제가 보느라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하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 못 보여주고 그렇게 지낸 게 한 2년 되는 것 같아요. 2년. 네. 그러니까 한참 이제 처음엔 되게 제가 단단했는데 뭐 누가 욕하면 어때? 내 생각인데. 내 생각 맞는데. 약간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그게 되게 지속되다 보니 그리고 사실 그 대중의 그런 어떤 문매나 악플 같은 게 뭐 10개의 선풀이 있으면 사실 하나 악플이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막 10개가 악플이고 1개가 선풀인 게 아니라 10개 응원하는 글이 있으면 간혹가다 하나씩 악플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니까 데미지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게 위축되고 유튜브에서도 말을 너무 조심하게 돼.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게 맞아요. 미디어니까. 근데 너무 과하게 조심하게 되고 좀 제 색깔을 너무 잃어버린 2년 정도가 있었어요. 뭐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성숙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굳이 후회하는 구간을 꼽으라면 그때 너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본 것. 뭐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뭐 사는 그 기간이 꼭 필요할 거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뭐 물론 너무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이건 아니지만 남의 눈치를 보는 거를 조금 더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후회된 점입니다. 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그랬던 기간이 있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도 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고 싶은 말을 좀 저는 오히려 근데 반대로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해야 될 때가 많구나를 더 느끼거든요. 반대로. 예. 뭐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이를 뱉었던 말들이 뭐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물론 이제 지금 영향력이 없는 게 맞죠. 왜냐면 이 보디빌딩 시장이 막 큰 것도 아닌데. 영향력이. 근데 엄청나시죠. 그래서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나는 좀 그 말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진짜 끝도 없긴 하더라고요. 맞죠. 네, 진짜 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한테 피해 주기 싫다라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이제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더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와의 약속을 했어. 한 45살부터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네. 그 전까지는 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면서 살자. 근데 진짜 참 저도 뭐 막상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눈치 안 보고, 그러니까 이거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테 피해될 수 있고 상처될 수 있는 말을 조심하는 거랑은 또 다른 맞아. 결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동의해요. 상처를 안 받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은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도 하려고 하고. 근데 막 이렇게 고민해 보면 이거 다 화살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상처되는 말은 제고하는 게 맞고. 맞아. 그걸 내뱉었을 때 내가 타격 입을까봐 조심스러웠던 거는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도 되는. 맞아. 그런 것들은 근데 나는 원래 괜찮았던 것 같아. 내가 욕 먹는 거는 조금 근데 제가 제 채널에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거 막 이런 게 이제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번에 프로쇼를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뭐 처음엔 댓글이 막 저한테 제 좋은 칭찬들이 달리다가 또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그 일반 프로들에 대한 안 좋은 댓글 아, 같은 그러니까. 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닌데 그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 나는 이제 앞으로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힐까 봐 일반 프로쇼를 못 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지웠습니다. 되게 지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도 네, 이제 좀 많이 지우거든요. 네. 예전에는 냅두면 내 네, 의견이 냅둬-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제 채널을 좋아해서 오시는 분들이 댓글을 쓰는 게 곧 저예요. 아, 그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네, 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 아저씨들끼리 뭔 얘기하는 거냐 이게 지금. 네. 지금 예 이제 이우진 선수가 그래도 대단한 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추럴로 IFBB 프로 카드 따서 뭐 할 건데. 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완전히 무너뜨린 선수 중에 한 명이라 생각해요. 자기가 나가고 싶은 시합 내추럴이든 아니든 다 나가잖아요. 프로로서. 네. 그리고 잘하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렇다면 이런 말도 하고 싶었어요. 뭐 트포이 채널에서 하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이제 뭐 프로쇼 모습을 또 보면서 이게 한 번 프로쇼 뛸 때마다 사실 한 번씩 또 도는 얘기예요. 약물을 그 좀 케미컬을 좀 이제 뭐 해보면 어떠냐. 해라 좀. 네, 해보면 어떠냐 궁금하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궁금은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될까, 뭐 좋아질까, 막 이런 궁금함이 없진 않아요. 막 나 진짜 막 무슨 엄청나게 강력한 소신으로 절대 막 이런 게 아니라 문득 나도 그래 지금 이렇게 10인데 내가 케미컬을 하고 막 그게 잘 받아서 몸이 정말 너무 좋아지면 막 순위권으로 진입하고 막 이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어떤 왜 게임 같은 거에서 보면 아바타 한번 입혀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한번 그 썼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습을 한번 미리 알 수 미리 보기로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궁금함은 있어요. 근데 막 문득이 이런 말 끊어서 죄송한데 네. 우리 옛날에도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했을 때 내가 이우진 선수한테 가장 많이 놀랬던 게 나는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추럴 이렇게 뭐 약은 당연히 안 쓰지만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고 내가 내추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전사다. 나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신의를 가지고 내추럴 보디빌딩을 하고 내추럴이 아닌 사람들은 나보다 이러진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약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신념이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이유진 선수는 약을 안 쓰는 게 그냥 장성이고 약을 쓰는 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 겁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약을 쓰는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뭐 또 그러면 누군가는 내추럴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을 전체 다 또 겁쟁이로 매도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이유가 틀리고 진짜 그 전사 같은 그 마인드로 안 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뭐 옛날부터 놀이터에서 제가 친구들이랑 놀면 뭐 여기서 여기를 이제 구간을 막 점프해서 애들이 막 놀잖아요. 막 과감하게 점프해서 넘어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 누군 넘어지고 누구는 막 크게 다치고.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난 안 해. 난 안 하려고 내려가서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그 성향이 정말 강력하게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궁금하죠. 저도 뭐 나도 뭐 어떻게 맨날 병풍만 쏘고 싶겠습니까? 나도 프로 선수고 저도 어쨌든 승부욕도 있고 사람인데 나도 진짜 한번 이런 상상은 해요. 뭐 성적이 안 좋을 때 머리를 스치긴 해요. 진짜 약 써야 되나? 뭐 케미컬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스친 적도 솔직히 있죠. 인간의 그런 번뇌가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결론은 나는 그거 무섭고 막 진짜 뭐 솔직히 정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유명한 몸 좋은 케미컬 선수들은 정말 케미컬을 사용하는 사용자들 중에서도 상위 0.1%의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올림피아 나간 사람들은. 그리고 그 밑 아래로는 그만큼은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아래로는 건강적인 문제가 있는 어쨌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내가 이걸 썼을 때 지금 내추럴에서 내가 몸이 좋다고 해서 막 무슨 이렇게 뭐 선수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내가 과연 약물을 사용했을 때 진짜 저 0.1%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유전자가 내부적인 그 장기의 내구성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죠. 자꾸 게임 얘기를 해서 그런데 뭐 랜덤 박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기가 뭐 옵션이 조정되잖아요. 막 좋게 갈 수도 있고 나쁘게 갈 수도 있고 실패하면 깨지고 이렇게 되는 그거를
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박스에. 그러면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잘 돼서 빡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솔직히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빡 정말 잘 돼서 내가 진짜 0.1이 돼서 막 했어요. 뭐 물론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 몸은 당연히 안 좋아집니다. 근데 내가 어떤 건강적인 문제라든가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서 그 약물을 중단했을 때 내 몸이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나빠질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정신적인. 그럼 이제 운동하기가 싫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솔직히 뭐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가장 큰 이유는 그 내가 그 꽝이면 무기가 깨지는 것처럼 잘못하면 내가 진짜 잘못 심각한 경우엔 죽잖아요. 그 랜덤 박스에 몸을 들이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서 정말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용기가 있어서 선택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꿈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진짜 죽어도 되니까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너무 간절해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지만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안 하거나 깊이 맞아요.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분들도 절반은 될 것이다. 맞아요. 이러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네.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계획 없이 됐다가 저는 꽤 이제 여럿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뭐 약을 썼는데도 일반 운동하는 내추럴 선수들보다 안 좋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적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근데 뭐 제가 이제 케미컬을 사용해 본 적은 당연히 없으니까 제가 감히 여기서 왈가왈부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뭐 진짜 상식적으로 그거는 진짜 철저한 계획과 맞아요. 사전 탐구 없이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본인의 몸에 이제 하는 거니까. 사실 이건 모든 프로 선수들, 모든 코치들이 다 의견이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번 써보고 결정해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네가 준비됐을 때, 진짜 모든 걸 걸 준비가 됐을 때 철저하게 알아보고 최대한 리스크 없이 건강을 생각하면서 가라가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된 의견 아닐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보디빌딩 코치나 선수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전혀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거의 준비한 이야기들을 거의 해봤는데 뭐 이유진 선수 뭐 앞으로의 계획 있으실까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약물 그 고민 뭐 그게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약물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냥 그 내추럴의 끝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그 선수의 상이 그 뭐 프로쇼에 나가서 막 1등을 하고 올림피아에서도 막 순위권 경쟁을 하고 그런 최고의 선수는 어차피 내추럴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일반 프로쇼에서도 이유진이라는 애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선수들이 부담을 느낄 만한 정도의 내추럴 선수. 뭔가 되게 이렇게 단단한 쟤만의 색깔이 있고 되게 무서운 잘못하면 쟤한테 진짜 잡힐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선수가 제 커리어 끝에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엠마랑 경쟁을 하면서 느낀 건 이거 결국 동양인은 하체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상체의 쉐입과 테이퍼로는 이게 흑인 선수들을 뭐 물론 거기 클래식 피지컬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체에서 내가 내 몸에서 노력으로 아직 뭔가 100점짜리를 못 만든 게 하체거든요. 뭐 당연히 위에도 다른 데도 100점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아직 노다지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하체라고 생각해서 좀 시간을 들여서 은퇴는 클래식으로 아니면 보디빌딩으로 어쨌든 보드숏으로 은퇴하진 않을 겁니다. 이거 재미난 것들을 또 공개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이유진 선수와 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유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